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 10회기의 가족중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중재의 회기는 우리 이제 그룹 인지행동 치료도 그렇고 프로그램이 보통 첫 세션 때는 오리엔테이션 그룹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그 교육과 관련해서는 증상과 약물 치료와 재발에 대해서 5번째 세션까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자살이라는 위기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울과 자살 예방 세션이 하나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의사소통에 대한 훈련이 2세션 동안 이어지고, 그리고 가족이 스트레스를 좀 덜 받아야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어야 가족도 편해지면서 또 그게 환자분에게도 전달이 되니까 가족의 스트레스 관리와 관련해서 9번째 세션, 그다음 10번째 세션은 이제 마무리가 되지만 여기도 이제 가족의 스트레스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슬라이드의 우측에 번호는 우리 이제 10세션까지 구성되어 있는 10회기까지 구성되어 있는 이 가족 치료의 첫 번째 회기에 해당하는 슬라이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슬라이드들을 설명드릴 텐데, 첫 번째 회기에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이제 기대하는 바 또는 참여하게 된 동기 또는 뭐 개인의 어떤 경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공유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조현병과 가족에 대해서 다루는 슬라이드가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가족 교육에 참여하기까지 가족분들이 흔쾌히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주저하다가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고민과 기대를 갖고 참여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많이들 갖고 있는 감정은 뭐 자책감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들도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참여하시겠죠.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뭐 참여하시는 분보다는 뭔가 다른 가족이 아프니까 그 가족 때문에 지금 참여하는 거라서 무거운 마음으로 지금 참여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무거운 마음을 조금 이렇게 다뤄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질병이 다 그렇죠. 모든 질병이 다 그렇고 조현병도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공유합니다. 자책하는 가족들이 꽤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질병은 누구의 탓도 아니고 가족이 자책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필요하고 때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이렇게 참여하는 것은 가족의 탓은 아니지만 가족이 병에 대해 잘 알면 질병을 극복해 가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생기는 데는 가족의 탓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근데 여러 요소가 있겠으나 재발이나 회복의 과정에는 가족의 역할이 꽤 클 수도 있다 라는 점을,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누가 어떻게 했고 뭐 이런 걸 되돌아볼 필요는 없는데 앞으로 가족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는 이 환자분의 경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라는 걸 인식하는 것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누구의 탓도 아니지만 앞으로는 잘 해보자 라는 취지로 이제 이 슬라이드를 이제 포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중재의 필요성에 대해서 앞서 쭉 설명드린 대로 환자가 좋아진다. 그리고 더불어 가족의 부담이 줄어든다. 그래서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다 라고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가족관계의 개선과 환자도 가족도 심적으로 안정이 되고 가족이 편하면 환자 의사소통도 더 편해지니까 가족이 조금 스트레스를 줄이고 편해질 필요도 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진행할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족치료 회기는 교육, 의사소통, 그 다음에 재발 예방과 위기중재, 그리고 가족의 스트레스 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개괄적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회기의 핵심 슬라이드였고요. 이제 두 번째 회기로는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조울병 다 중증 정신질환의 경우, 주요 정신질환의 경우 뇌의 신경뇌달 물질의 이상으로 생물학적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한다. 조현병의 경우는 뇌의 중심 부위로 가는 도파민이 과다 분비돼서 망상이나 환청이 생기고, 뇌의 앞쪽 뇌, 전두엽으로 가는 도파민의 분비는 감소해서 무기력하다라는 음성 증상, 그리고 인지기능 저하, 집중력의 저하나 기억력의 저하가 발생하게 된다. 즉, 조현병은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이상에 기인한다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회원들이 겪고 있는 증상을 가족이 조금 더 이해하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질병의 원인이라든가 앞에 가족교육 2, 3, 4, 5, 6 세션에 들어가 있는 교육 슬라이드는 뒤에 이어지는 증상교육 슬라이드하고 상당 부분 겹칩니다. 어쨌거나 질병에 대해 설명을 하기 때문에 많이 겹쳐서 지금 이제 들으시는 설명은 증상교육에도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저도 이제 환자를 보는 입장에서 환자분들이 왜 그러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보는 입장에서 편해지게 되고, 저도 또 관계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많이 되죠. 공감할 수 있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면 공감이 잘 안 되죠. 그러면 관계 형성도 잘 안 되고. 그래서 환자분들이 왜 그렇게 표현하시는지를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도파민이 과잉 분비되는 것이 조현병이라고 설명드렸고, 도파민이 과잉 분비되는 상태는 주변 자극이 민감해지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과잉 분비되어 있으면 주변에서 들어오는 자극들이 뇌에서 증폭이 된다 라고 가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움직임이라든가 들리는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폭이 돼서 전달이 되고, 내가 하는 생각들도 굉장히 또렷해지고 강해지면서 생각이 들고, 그 생각들도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게 되고 하는 게 그 도파민 과잉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래도 상상이 잘 안 되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극단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제일로 힘들었을 때 그냥 떠올려 보면 아마 비슷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 도파민이 좀 과잉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좀 짜증스럽고 예민해지고 그러잖아요. 주변에서 누가 조금만 그냥 말을 해도 짜증스럽고, 누가 문 쾅 닫고 나가면 그것도 짜증스럽고 예민하게 느껴지고 그럴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도파민 과잉 상태는 그래서 일단 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민감해진다. 그래서 많이들 하는 표현이 차들이 자꾸 빵빵거린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이웃집 소음이 거슬린다라고 많이들 표현을 합니다. 소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저도 우리 이웃집 소음이 들리는데 보통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같이 사는 가족들은 그렇게 표현하죠. 소음은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가족들도 소음 탓을 해서 소음이 심한데 아마 그것 때문에 소리 들린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윗집에서 나는 소리든 옆에서 나는 소리들이 굉장히 크게 들리기 때문에 그런 이제 소리들이 민감하게 들린다, 크게 들린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표정이나 웃음소리도 좀 크게 느껴지고, 심지어 냄새도 강해지고 촉감도 강해진다.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피부에 닿는 느낌도 강하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건물이 흔들리는 것 같다. 옆에서 공사 조금만 해도 건물이 흔들린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아무튼 이제 혼란스러움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강의 듣고 일하고 할 때도 주변에서 뭐 꼼지락꼼지락 움직이기도 하고 주변에서 소음을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대부분 그런 걸 무시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으면 주로는 제 강의에 지금 집중이 되고, 밖에 차가 뭐 다니는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옆에 사람들이 뭐
볼펜을 돌릴 수도 있고 물건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제 강의 소리에 좀 집중하니까 제 강의 소리가 뇌로 지금 전달이 되잖아요. 도파민이 과잉이 되면 제 강의 소리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음들, 신호들이 똑같이 뇌로 강하게 다 전달이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혼란스럽게 되고 막 뒤죽박죽이 된 것 같고 복잡해지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 집중하기 어렵고 주변에서 움직임들이 다 강하게 느껴지니까 다 뭔가 신호를 보낸 것 같고 의미 있는 어떤 정보를 주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특정한 자극이 뇌에 잔류하게 되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똑같은 차가 자꾸 나를 따라다닌다. 검정색 그랜저가 아침에 봤는데 똑같은 그랜저가 저녁에 또 있더라. 분명히 나를 미행하는 게 맞아요.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뭐 세상에 그랜저 많이 다닐 수도 있는데 특정한 자극만 이렇게 뇌에 남아가지고 그것들로 스토리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망상이 되는 거죠. 해킹당했다라는 표현들도 굉장히 많이 쓰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어떤 특정한 정보들이 이렇게 요즘 알고리즘에 의해서도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합법적 해킹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개인정보 쿠키 어셉트 해가지고 맞춤형 광고들이 뜨고 비슷한 정보들이 계속 내 눈에 보일 수 있는데 우리는 보통은 그런 것들을 흘려보내게 되는데 특정한 정보들만 딱 머릿속에 몇 개가 남아가지고 그게 다시 눈에 보이면 거봐 계속 이게 나를 따라다니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해킹이 맞아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도파민이 과잉이 되면서 자극의 필터링이 잘 안 되고 주변 소음들을 잘 걸러내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신호 소음들을 잘 걸러내지 못하면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망상이나 환청이 생기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파민의 상승이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데 반대 기전, 도파민이 감소하는 게 노인성 질환의 파킨슨병이죠. 그래서 파킨슨병에서는 모든 게 느려지죠. 행동도 느려지고 말도 느려지고 생각도 느려지고 그렇죠. 도파민이 너무 적어지니까. 그래서 이분들에게 도파민을 처방을 하면 행동이 조금 빨라지고 움직여지는데 20%에서 망상이나 환시나 환청이 생긴다라고 하죠. 도파민이 너무 일시적으로 과잉이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망상이나 환청은 뇌에서 도파민의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현병을 시사하는 모습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이 변해요. 그래서 생각이 예민해지고 가장 대표적인 게 수군된다, 해킹된다, 도청된다 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각이 변하죠. 감각의 이상. 소리가 좀 예민하게 느껴지다가 본인이 하는 생각이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말을 걸듯이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환청이 생기면 그게 또 망상으로 이어져요. 왜냐하면 환청의 내용들은 대부분 본인의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이나 본인이 하고 있는 생각이 소리가 돼서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마치 그게 제 3자의 소리처럼 느껴지니까 또는 이웃집에서 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건 나를 해킹하거나 도청했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소리를 들려주는 어떤 주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은 그 소리는 본인의 생각인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남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해킹이나 도청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킹 도청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한 지 이제 20년이 넘었는데 전문의를 막 시작했던 초기에는 뭐 해킹이라는 개념도 별로 없었을 뿐더러 해킹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도 거의 없었는데 아무튼 점점 갈수록 요 근래는 웬만하면 거의 다 일단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거나 강해지면 해킹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방금 소개드린 그런 구조 속에서 가장 그걸 설명하기 좋은 환자 나름 본인이 겪고 있는 그 현상을 가장 나름 이제 이해하는 데는 해킹이라는 게 가장 이해하기 쉬우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현병 크게 두 개로 이야기하면 생각과 지각이 변하는 거고 둘 다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정서와 인지, 기분이 가라앉거나 예민해지거나 그러니까 조울병의 모습
비슷하게 조현병 초기에는 같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좀 다운되기도 하고 들뜨기도 하고 예민해지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인지의 변화, 집중력과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죠. 그러면 왜 생기는가? 그러니까 현상학적인 원인은 도파민의 상승인 거죠. 그러면 왜 도파민이 상승하는가? 그거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몇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그것은 마치 당뇨병의 원인은 인슐린에 있다. 그래서 혈당이 올라간다. 인슐린 기능이 안 되면서 혈당이 올라간다. 인슐린은 그럼 왜 기능이 안 되는가? 그러면 그건 이제 굉장히 많은 원인이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원인들이 있는 것처럼 도파민 상승이다. 현상학적으로는 그래요. 왜 상승하는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 감염일 수도 있다. 근래 들어서 모든 신체 질환, 정신 질환은 다 감염과 관련된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암도 감염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암 백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궁경부암 백신. 우리가 백신은 코로나처럼 바이러스인데 암이 왜 백신? 감염과 관련되기 때문에. 위암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감염 이런 것처럼 모든 암은 아니다 할지라도 감염과 또는 감염 이후 생기는 염증 반응이 암세포로 변하고 뭐 이런 이론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치매도 이제 감염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다양한 질환들이 아까 당뇨도 사실은 췌장에 염증이 있거나 감염이 되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조현병 우울증도 감염과 관련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가 이렇게 막 유행하고 이러면 감기가 유행하는 시기에 태어난 해에는 조현병 유병률이 올라간다. 그 해에 태어난 아이들은 나중에 조현병이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연구들도 있을 정도로 감염은 이 뇌질환의, 뇌신경계 질환의 원인으로 많이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뇌의 염증, 영양의 결핍, 그 다음에 대마초 흡연은 현재까지 밝혀진 매우 뚜렷한 조현병 발병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마초 흡연은 많지는 않는데 근데 일부 연구에서는 그 담배 흡연도 대마초만큼은 아니어도 청소년 시기 담배 흡연도 관련은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꽤나 빈번하게 다이어트 약 먹고 발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약 중에 펜털민이라는 특정한 약 성분들이 들어있는 다이어트 약.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보니까 나비 모양으로 생긴 약 뭐 이렇게 표현이 되더군요. 실제로 나비 모양으로 생겼더군요. 근데 그 펜털민 계열 약은 이론상 도파민 분비를 상승시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현병 증상을 발병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다이어트 약을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는 이민. 그래서 이민자에서 조현병 발병이 많다. 이민은 굉장히 환경적 요소잖아요. 그래서 환경적 요소도 발병에 작용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시골보다는 도시에서 태어난 경우 조현병이 더 잘 발병한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하나는 시골보다 도시가 공해도 많고 환경이 안 좋으니까 일까? 아니면 도시가 시골보다는 좀 뭐랄까 막 압박을 많이 받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럴까? 뭐 등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현상학적으로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은 조현병 발병이 덜 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기 외상을 경험했을 때 조현병이 더 잘 발병한다. 아동기 뭐 성폭력이라든가 신체적 폭력이라든가 따돌림이 강하게 있었을 때 조현병 발병 위험성이 올라간다. 특별한 원인 없이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왼쪽에 감염이라든가 염증, 영양소, 대마초, 다이어트 약은 어쨌거나 뭐 환경이면 환경이지만 다 생물학적 원인과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다 신경전달 물질이나 영양소와 관련되니까 대마초도 도파민을 상승시키니까. 근데 오른쪽은 어떤 우리가 직접 연상할 수 있는 어떤 생물학적 요인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환경인 거죠. 두 가지는 어떻게 관련이 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다음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을 뜻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취약성을 나타냅니다. 여기에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파란색 물이 차오르며 넘칩니다. 컵의 크기와 스트레스 양이 같더라도 개인의 취약성 정도가 크다면 스트레스를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물이 넘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의 양,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취약성의 크기를 줄입니다. 하지만 취약성의 크기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기질적 취약성을 조절하는 것이 약물 치료입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대처 능력 향상으로 컵의 크기를 키울 수 있습니다. 자, 이 애니메이션에서 보셨듯이 사람마다 이제 기질적 취약성의 크기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거는 모든 질병이 다 그렇죠. 우울증도 그럴 수 있고, 고혈압, 당뇨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들이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고혈압이 있는 경우와 두 분이 고혈압이 있는 경우와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까지 고혈압은 한 명도 없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고혈압이 생길 가능성의 퍼센티지는 달라지겠죠. 부모님 두 분이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내가 100% 고혈압이 생기는 건 또 아닐 것이고요. 여러 후천적, 환경적 요소들하고 맞물릴 테니까 우울증도 그렇고 조현병도 그렇고 타고난 내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조현병이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어느 정도는 다 있을 수 있어요. 크거나 작거나. 그게 이제 기질적 취약성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큰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근데 거기에 스트레스가 주어지면 거기서 이제 발병을 하는 거라 두 가지는 다 이렇게 맞물려 있다. 발병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도파민이 분비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게 나와요. 영어로는 HPA 엑시스라는 게 이렇게 가동이 되면서 스트레스 체계가 가동이 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도파민이 분비가 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도. 근데 이제 조현병 소인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계속 연달아 받게 되면 발병하기가 더 쉬워지겠죠. 물론 소인이 아주 큰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그냥 발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질적 취약성에 스트레스가 더해져서 발병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다 조현병 발병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소인이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발병을 한다. 또는 스트레스 없이도 처음에 발병하기도 한다. 근데 스트레스는 발병보다는 오히려 재발에는 더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다 발병하는 건 아니지만 재발에 있어서는 스트레스가 꽤나 밀접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단 발병한 이후에는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